예, 언제나처럼 오늘 하루 있었던 정치 뉴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함께 생각해보던 뉴스 인앤아웃으로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출발할 텐데요. 오늘도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시는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예, 오늘도 40도더라고. 차 속에서 바깥 기온 재보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차가 많아요 오늘? 저 그래서 오늘 집에만 있었습니다. 그게 또 다른 이웃을 도와주는 일이에요. 그럼요. 네. 네, 그럼요. 진짜 오늘 차 많더라고. 저 여기까지 오는데 엄청 시간 걸렸어요. 여러분들 지금 혹시 차 안에서 저희 방송 듣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어쨌든 오늘 차 많이 밀려가지고 좀 짜증 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차 많이 밀릴 때 뭐 해요? 차 많이 밀릴 때요? 차 속에서. 저는 주로 저 유튜브로 그 노래방을 킵니다. 그래서 딱 MR만 나오게 해서 네. 저는 운전을 한 이래로 노래 실력이 늘었습니다. 네. 그렇구나.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네. 네. 나는 그냥 물론 운전하실 때 가사를 보시면 안 되고요. 가사를 숙지한 정도의 그렇죠. 노래를 꼭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죠. 네. 근데 그거 좋은 방법이다. 네.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시죠. 네. 예, 유튜브로 이렇게 틀어가지고 네. 유튜브하고 블루투스로 이렇게 그 실내 오디오, 자동차 오디오하고 그쵸. 연결해가지고 네. 이제 그렇게 한다. 그거 좋은 거죠. 근데 유튜브로 또 볼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죠. 뭐요? YTN FM이요. 네, YTN 라디오 유튜브에 검색하셔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신율의 뉴스 장면 승부 보이는 라디오로도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접속하셔서 댓글도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막 가슴이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정도의 감각과 순발력 이건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 정도 정말 일취월장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방금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재밌는 게 있어요. 이 중앙선관위나 선관위에서 하는 TV 토론 사회를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꼭 끝에 뭐가 뭐냐면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얘기가 꼭 나와요. 그래서 전 한 번도 그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수십 차례 하면서. 근데 어쨌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났고요. 자, 지금 유튜브 말씀하셨고 여러분 중에서 우물정공구사업 샵 0945로 의견 주시면 제가 방송에서 최대한도로 반영해드리고요. 오늘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최다선 의원이죠. 6선 의원 조경태 의원, 그리고 3부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현주 의원 나오시니까요. 여러분 조경태 의원이나 이현주 의원께 묻고 싶은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우물정공구사호 샵 0945로 문자를 주십시오. 제가 대신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감각이 뛰어난 이우영 아나운서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저는 방금 전에 교수님께서 하셨던 어떻게 보셨습니까? 하니까 생각난 건데 네. 이 정면승부 제가 인앤아웃 초창기였을 텐데 네. 교수님에게 질문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눈으로 봤다라고 하셨다. 예, 죄송합니다. 네. 제 또 이 과거의 아픈 기억을 네. 들춰내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게 제일 좀 그래요. 그렇죠. 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리고 귀로요라고 하면 되니까. 꼭 중간에 멘트 못 끼는지 아세요? 전 그것도 전 원래 잘 읽질 않잖아요. 대본대로 안 가잖아요. 뭐냐면 토론의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이런 얘기 꼭 들어가요. 전 그런 얘기 안 하죠. 제가 좀 삐뚤어진 모양이에요. 혹시 뜨겁지도 않은데 왜 뜨겁다 그래요? 혹시 식당에서 어떻게 오셨어요?라고 물어보시면 차 타고요라고 하시나요? 그렇죠. 네. 걸어서요. 네. 뭐 이런 거.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 다뤄드릴 텐데 일단 태풍 관련 소식부터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TN TV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보셨겠지만 기상캐스터들이 현재 제주도에 직접 가서 리포팅을 하고 있기도 한데요. 어떻게 올라와요, 그분들은? 네? 태풍 나면 비행기 안 뜰 텐데 어떻게 올라와요? 약간 오히려 좋아라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자, 제 9호 태풍 종다리가 오늘부터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현재 서귀포 남서쪽 약 130km 부근 해상까지 북상했다고 하고요. 오후 5시 즈음에서 제주도 서쪽 해상 60km 부근을 지나면서
제주도에 최근접해 지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기상청이 오늘 오전 새벽 4시부터 제주도 남쪽 바깥 먼바다에 태풍주의보를 발효한 바 있고요. 오전을 기해서 제주도 남쪽 안쪽 먼바다와 서부 앞바다, 오후를 기해선 제주도 육상 앞바다, 남해 서부 서쪽 먼바다에 각각 태풍 예비특보를 내린 바 있습니다.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드는 오늘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는 21일까지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30에서 80mm고요. 산지 등 많은 곳은 100mm 이상까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열대 저압부가 통과하는 충청과 수도권 지역 일부에도 8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다, 이런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육해상 모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제주도에 최대 순간풍속 초속 20에서 30m의 강풍이 불겠다는 예보도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태풍이 몰고 오는 뜨거운 열기로 공기도 무척 뜨겁습니다. 제주도의 경우에 32도까지 올라 있는 상황이고요. 제주도는 지금 37일 연속 열대야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먼저 영향권에 드는 제주도의 경우에는 지금 모든 해안가에 접근을 이제 도 차원에서 금지했다라고 하고요. 해안가 대피 명령을 발령을 한 상황입니다. 같은 시각 또 제주 서부 앞바다에 태풍주의보가 발효되는 데 따른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40조에 자치단체장은 재난 발생 우려 시 대피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갯바위나 방파제, 어항시설, 연안 절벽 등 도내 해안가 전역에 대한 접근이 전면 금지가 되고요. 관광객, 낚시객, 체험객 등은 대피해야 합니다. 위반할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날씨가 안 좋을 때 오히려 더 스릴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간혹가다 있는데, 아유, 큰일 날 짓이죠. 네, 절대 하시면 안 된다는 점 다시 한번 2번 강조해서 드리고요. 태풍이 지나가기 전까지가 사실 가장 위험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간판이 날아갈 정도의 강한 바람이 부는 만큼 태풍이 지나갈 때는 바깥 활동은 정말 자제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번 태풍이 뭐 그렇게 대형 태풍은 아니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을 해야 되고, 근데 더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이제 태풍이 내륙으로 들어오면서 열대 저압으로 바뀌었다. 야, 이제 뭐 태풍이 이거 뭐 아니네. 근데 사실은 일본 같은 세계적 사례를 보면 열대 저압부가 지나갈 때 오히려 더 큰 피해, 인명 피해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태풍이 열대 저압부로 바뀌었다. 야, 태풍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오히려 열대 저압부에 더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는 만큼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하차도, 지하 주차장, 그리고 반지하 주택 이런 데에서는 정말 만반의 준비를 다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 수도권 우리 YTN 라디오가 지상파로 닿는 곳이 한 대전까지는 닿거든요, 이게. 근데 이 서울 수도권에는 내일 오전부터 비가 내린다는 얘기가 있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서울 수도권에서는 오늘부터 대비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남부 유튜브나 휴대폰 앱으로 저희 YTN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남부지방에 계신 분들은 특히 오늘 밤에 상당히 좀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올해가 태풍이 생각보다 적게 발생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빈도수로 따지면은 8월하고 9월에 태풍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데, 8월 달에 지금 8월이잖아요. 지금까지 태풍이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을 했으면 9월 달에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과거 사례를 보면 가을 태풍 때 피해가 더 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생각을 좀 해야 되고, 특히 저는 뭐냐면 지자체에서는 지금 그 배수구 있잖아요. 왜 우리 인도하고 차도 사이에 있는 거, 이거 쓰레기 좀 또 막 치우고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얘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우리나라 거리에
이 휴지통이 너무 적어요. 물론 일본도 가보면 휴지통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하고 일본만 휴지통이 없지 유럽 가보면은요 너무 자주 휴지통이 나와요. 이게요 휴지통이 없다고 해서 휴지가 안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부 분들은 이렇게 휴지를 그 배수구에 버리고 이러는데 휴지통을 좀 많이 만드는 것도 실제로 배수구 막히는 거 막는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좀 지자체에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휴지통이 아무래도 요즘 그 테이크아웃 음료 하시고 음료가 든 채로 버리다 보니까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또 그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이제 그 청소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여러분들 그저 이 공원 같은 데 앉아가지고 테이크아웃 커피 마시다가 다 마시면 어디다가 그걸 넣냐면 그 벤치 밑에다 집어넣는다는 네. 거예요. 그러면은 청소하시는 분은 허리가 끊어져요. 여러분 차라리 있잖아요. 차라리 그냥 위에 놓고 가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 일하시는 분 그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어쨌든 어떻게 됐던 간에 이 휴지통은 좀 자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야, 진짜 그 휴지통이 너무 없어요, 우리나라. 우리나라하고 일본만 그래요. 예. 이거 좀 어떻게 좀 조치해 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태풍과 관련해서 몇 가지 더 덧붙여 드리자면 전국의 산사태 위기 경보도 주의로 상향됐다는 이야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산사태 위험 지역에서는 긴급 재난 문자, 마을 방송 등에 귀 기울이시고요. 태풍이 근접하는 시기에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깥 활동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축하난 공방 관련 소식인데요. 대통령실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 어제 이 대표의 취임 축하난 전달 문제를 놓고 엇갈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즉 보냈다, 안 보냈다, 받은 적 없다, 뭐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자 민주당이 오늘 오후 대통령실이 이 대표에게 축하난을 전달하려 수차례 연락했지만 이 대표 측의 답을 받지 못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대화도 나눈 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앞서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아침부터 정무수석이 이 대표에게 대통령 명의의 난을 전달하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했지만 답을 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또 대통령실이 오늘은 이재명 대표 축하난 전달 관련 어떠한 대화도 나눈 바 없다는 민주당을 향해서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라고 반박을 하면서 지금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실 관계자의 언론 인터뷰들을 보면 예방은 조율했으나 축하난인 줄 몰랐다는 건 궤변 아닌가, 억지스럽게 책임 전가를 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대통령의 축하마저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개탄스럽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어쨌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무수석이 대통령 축하난을 이재명 당대표에게 전달하려고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는 보도 전혀 사실이 아니고 어떠한 대화도 나눈 바 없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대통령실이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민주당의 해명이 사실과는 다르다는 입장인 거고요. 지금 이야기를 보면 비서관급에서 당대표 비서실장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던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고, 문자를 보내도 답을 않고 전화를 걸면 문자 주시면 연락하겠습니다라는 자동 문자로 넘겼다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늦은 오후까지 이어지면서 결국 당초 계획했던 정무수석의 축하난 전달 예방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게 지금 대통령실의 입장인 거고요. 반면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우리는 진짜 연락받은 게 없다, 연락이 왔으면 모를 리가 없다 이런 입장이고, 대통령실은 결국 오늘은 축하난 전달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네. 네, 축하난 관련 공방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생산적인 공방이죠. 아니 이게 있잖아요.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저 대통령실에 야당이 서로 이게 주고받을 문제입니까? 예? 아니
근데요, 저는 이게 결국 뭐를 상징하냐 하면 이재명 대표 이기 체제가 어느 정도 강성으로 나갈 것인가를 저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봐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제가 하는 걸 보면 딱 투 트랙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하나의 트랙은 뭐냐 하면 윤석열 정권, 특히 이제 대통령과 강하게 맞서는 모습을 보이는 게 것이 하나 있고, 또 다른 건 뭐냐 하면 여당하고 얘기해서 우리는 민생을 챙기겠다 이런 모습을 또 보이는 투 트랙으로 나가고 있는데, 지금 보이는 모습은 하나의 트랙이죠. 다시 말해서 그러면 대통령하고는 왜 그럴까? 간단해요. 제1야당 대표로서 대통령과 거의 대등한 위치. 나는 압도적인 입법 권력을 가진 국회의 압도적인 입법 권력을 가진 정당의 대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거의 대등한 위치라고 위치임을 자꾸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선을 또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대선을 생각해서는 뭐냐 하면 이제 그 민생을 챙기고 실용주의적으로 나가고 중도에 이 어필하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투트랙으로 나가는 건데, 이게 아마 잘 생각해야 될 겁니다. 뭘 잘 생각해야 되냐면, 제가 이렇게 볼 때에는 이게 대선 끝나고 나서 1년 정도 있다 총선이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대선에 이긴 정당이 총선도 가져갈 승리자가 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이렇게 되면은 하여간 그러니까 이게 다음번 정권은 누가 되든 간에 정권 운영하기는 되게 편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소야대는 안 될 거니까, 허니문식에서 치러주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벌써부터 대선을 앞두고 이 아주 엄청난 수준의 싸움이 벌써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 이런 거 이렇게 보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난을 주려고 하는데 안 받았네, 아니 연락을 못 받았네, 이거 가지고 싸우는 모습을 봤을 때 국민들은 그래,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까요? 이 가뜩이나 더운데, 그리고 너무 경제가 어려워서 지원금도 주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민주당의 주장이 나오고 있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이거 가지고 싸워도 돼요? 도저히, 그러니까 이게 머리 따로 몸 따로 노는 거예요. 정치권이라는 게 다 그래요. 네. 저는 뭘 보냈는데 받지 못했다 관련해서는 청취율 조사 기간에 커피 쿠폰 당첨됐다는데 받지 못했다 이런 거 말고는 처음 본 적이 없죠. 네. 예. 그러니까 있잖아요. 아예 그냥 뭘 주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예. 네. 자, 다음 소식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이었죠. 북한군 병사 한 명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 우리 쪽으로 귀순했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강원도 고성 지역에서 군사 분계선을 넘어 귀순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해당 인원이 이 군사 분계선 이북에서 남쪽으로 내려올 때부터 추적 감시하면서 정상적으로 귀순 유도 작전을 진행해 신병을 확보했다 밝혔습니다. 고성 동해선 인근 오솔길을 따라 걸어서 우리 육군 22사단 작전 지역으로 넘어온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귀순 당시 군복을 입고 있었고 계급은 하사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북한 군인의 남하 과정과 귀순 동기 등에 대해서는 현재 관계 기관에서 조사 중이라고 하고요. 현재까지는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군인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귀순한 건 올해 들어 처음입니다. 물론 지난 8일에 북한 주민 한 명이 한강 하구 남 중립수역을 걸어서 넘어와서 우리 측에 귀순한 바는 있었죠. 이번 귀순을 두고 우리 군이 현재 전면 시행 중인 대북 확성기 방송에 영향을 받은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군이 최근 수개월간 비무장지대 일대에서 강행하고 있는 지뢰 매설, 방벽 설치 등의 무리한 작업과도 연관이 있어 보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실제 귀순자가 넘어온 지역의 DMZ 북측에서 북한군이 지뢰 매설과 불모지 조성 작업을 진행 중이었는데 우리 군은 작업하는 북한군이 들을 수 있게 대북 확성기를 가동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22사단 지난 2020년 월책 귀순과 2020년 귀순했던 남성이 다시 2022년 다시 월북한 사례 등 경계가 뚫려 논란을 빚은 바 있었습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작전에 성공했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좀 심상치 않다라고는 봐요. 이게 얼마 전에도 이 걸어서 귀순한 분이 계셨죠. 근데 이게 지금 계속 사실 이게 육로로 귀순한다라는 거는 엄청난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중국 뭐 제3국을 통해서 탈북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 휴전선을 건너거나 이렇게 된 건 이거는 굉장히 더 좀 위험한 그런 상황인데 제가 이거 심상치 않게 보는 이유가 이렇게 요새 북한을 탈출하는 이 주민들이 많아지는 것, 저는 크게 세 가지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첫째는 뭐냐면 뭐 확성기 이거 오늘 넘어온 병사는 확성기 방송의 가청권 내에 있는 부대에 근무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있죠. 뭐 그러니까 확성기 방송에 영향이 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수해 문제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수해로 해서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라는 그런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뭐 그것과 관련이 돼 있는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전 뭐냐면 휴전선 일대에 지금 북한이 지뢰매설하고 장벽을 건설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상당수의 병사가 또 사망하는 그런 사건도 발생을 하고 있는데 북한은 쉬쉬하고 있고 그런데 그게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쉬쉬한다고 그게 모르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겹쳤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직접적인 이유예요. 근데 실제로 근본적으로 제가 이걸 주목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자 북한이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고 그렇다면은 아무리 확성기 방송을 해도 넘을 이유는 없겠죠. 그리고 아니 수해가 났다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딴 데 갑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지뢰 장벽 이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지금 제가 볼 때 상당히 흔들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 북한 체제가 굉장히 지금 점점 취약해지고 있으니까 그 취약하니까 내려온다라기보다는 취약하기 때문에 모든 게 엉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넘어온다라고 해석하는 거 훨씬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만일 상황이 이렇다면 앞으로 더 많은 숫자의 이 북한 주민이 이 남쪽으로 사선을 들고 정말 넘어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우리도 이 부분 물론 우리는 당연히 이분들을 따뜻하게 보듬어 줘야겠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체제가 이 정도로 흔들릴 때 북한이 그래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그냥 보고만 있을까요? 실제로 그런 부분을 좀 우리는 지금 조심해야 되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사실 대북 모든 정보 역량과 군사 역량을 총동원해서 이 대북의 북한의 어떤 그런 도발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대비를 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귀순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개봉한 영화였죠. 지금은 아마 스크린에 상영 중인지 모르겠는데 뭔데요? 그 2017년 당시에 판문점에 이 판문점을 통해서 귀순한 군인이 있었지 않습니까? 총상을 입고 맞아요. 그 관련해서 이제 그 에피소드를 다룬 영화가 최근에 개봉을 했었는데 그 영화가 생각이 나는 맞아요. 소식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총상을 입었었죠. 네. 자, 다음 마지막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화문 광장 상징 공간 관련 소식인데요. 100m 높이 대형 태극기가 추진돼서 논란이 됐던 광화문 광장에 서울시가 자유민주주의와 인류 평화를 상징하고 대한민국의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대표 공간으로 조성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이곳에는 6.25 전쟁 참전 용사 등을 기리는 국가 상징 공간이 들어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이 같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담을 공간이 필요하다는 게 서울시 입장인데 당초 태극기라는 형식뿐 아니라 국가주의적 설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만큼 비판은 또 계속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 6월 25일에 광화문 광장 국가상징공간 조성 계획을 서울시가 발표를 했고요. 광화문에 100m 높이의 태극기 개양대와 꺼지지 않는 불꽃 상징물을 세운다는 뼈대였습니다. 하지만 태극기가 너무 부각돼서 국가주의를 떠올리게 한다는 비판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개양대 조감도는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미학적 논란도 있었는데요. 지난달 11일 기자설명회를 시가 열었고 계획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조성 자체는 추진하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의견을 모으겠다는 취지였고요. 지난 7월 15일부터 한 달여간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을 했고 총 522건의 시민 제안이 접수됐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공간에 적합한 상징물로는 태극기가 가장 많이 꼽혔다라고도 하고요. 이번 제안에 참여한 시민 중에
이 59%는 국가 상징 공간 조성 아이디어를 제시하면서 찬성했고 40%는 반대했다라고 합니다. 서울시는 이런 의견들을 바탕으로 자유, 평화 등의 가치를 주제로 상징 조형물을 추진하기로 한 거고요. 6.25 전쟁에 참전한 세계 22개국 장병의 희생을 기리는 의미를 담은 공간을 만들어서 6.25뿐 아니라 국경일 기념일에도 사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 시민 아이디어로 가장 많이 제안된 태극기가 어떤 형태로든 포함될 가능성도 지금 있다라고 하고요. 서울시는 계속해서 지속적인 소통으로 공감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입니다. 네,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뭐 국가주의라고 얘기를 태극기 이런 거 하면은 국가주의일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전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물론 국가주의적 성향이 강한 나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나라들이 집중돼 있는 곳은 유교 문화권입니다. 그리고 물론 유럽에서 국가주의적 성향이 강한 나라들, 이거는 국가 유기체론하고 국가는 살아있는 생물이다, 이런 사고하고도 연결이 되는 게 국가주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국가주의는 뭐 태극기 크게 하면 국가주의다, 이거는 전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6.25 참전 용사들 뭐 그런 분들에 대한 기념비를 세우는 거, 이거 국가주의하고 저는 상관없다고 보거든요. 뭐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그 전쟁이라는 것, 어떤 그런 것, 평화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그 전쟁의 비참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이 정도로 살게 됐던 것을 다시 상기시키는 그러한 것들이 국가주의냐 하면 저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조금 너무 과민하게 얘기하는 건 아닌가. 참고로 얘기를 한다면 국가주의가 가장 좀 부정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는 뭐냐면, 국가주의가 아까 제가 국가는 살아있는 생물이라는 국가 유기체론하고 결합이 된다 그랬죠. 그러면 국가가 안 보이는데 무슨 살아있는 생물이냐, 바로 그 부분을 주목해야 돼요. 뭐냐면 특정인이 국가를 상징한다라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이 국가주의의 핵심입니다. 이건 제가 정치학자로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그냥 막연하게 뭐 국기가 이건 국가주의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특정인이 어떤 정치 집단을 대표한다는 식으로 되면 이것이 국가주의, 전제주의로 연결되는 거지, 전체주의로 연결되는 거지. 뭐 단순하게 뭐 이 태극기가 크다, 뭐 거기에다가 이건 국가주의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호영 아나운서였습니다.